148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중간쯤 보시면 분석에서 환자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분석가는 환자에게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은연중에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분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정신분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꿈만 분석해야 되니까 꿈을 가져오십시오. 꿈 아니면은 아예 오지도 마십시오. 이런 데도 있어요. 와, 난 황당했습니다. 나는 분석을 받을 때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꿈 아니면 오지 말라는 거라. 아, 정말 꿈꾸기 힘들었습니다. 난. 아니, 꿈도 버릇이 들고 지금은 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하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한테 응? 꿈 아니면 안 본다 그러고. 분석은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분석가는 완전히 훈련 가고 나는 훈련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자와 훈련 받는 사람. 군대를 하려면 이제 훈련 조교가 있고 밑에 그 훈련병이 있잖아요. 이 관계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분석받으러 갔는데 그냥 정말 그 완전히 무릎 꿇으라 그러니 아유 완전히 그냥 그것도 무슨 합당한 무슨 뭐 대단한 원리 가지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와 난 아유 그래도 그냥 참고 했죠. 아, 그 아픔이 있습니다 좀.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들만 또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여러 분석가를 만나봤지만 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유스럽게 하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융합파 사람들은 정통이랍시고 꿈 아니면 별 가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겠습니까? 어떤 자기들의 어떤 교조적인 그 원리만 고수하는 거지 상대방이 따라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거죠. 이런 어떤 그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것은 처음부터 치료적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의 원칙은 진실하고 다른 것은 진실하지 않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우리 학회에서나 어디서나 꿈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도 하잖아요. 그럼 마치 저 사람은 이제 꿈 분석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나 분석의 99%는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꿈 분석에 매이지 않아요. 안 가지고 오면 안 가지고 온 대로.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온 대로. 그게 치료자의 자세죠. 내가 중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 할 수 없죠. 그리고 꿈도 가지고 온 사람이 또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로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그저 핸드폰에 적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 가지고 오고, 뭐 어떤 사람은 프린트로 이제 가져와서 같이 나눠서 보고. 놔두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도록.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친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일수록 가르쳤죠. 그래서 심한 신경증 환자들이라든가 경계선적이라든가 정신증 환자들은 분석이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도의 지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왜 분석받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본인의 아픔을 견디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분석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소위 고위직인 하이클래스 사람들만 정신분석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신분석을 왜 받냐? 그것은 사치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응? 그래서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신분석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신분석은 이제 그래서 분석치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석치료. 분석이 주가 아니라 치료가 주라는 거죠. 치료가. 요즘 저는 뭐냐? 정신분석이라는 뭘까? 잠시 도망가 있는 기간이다. 잠시 도피한 기간이라는 거죠. 잠시. 정신분석 전혀 필요 없죠. 정신분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정신분석을 절대화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정신분석 없이 잘 갈 수 있으면 최고. 근데 아직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는 그나마 정신분석만큼 정교하고 그만큼 깊이 하는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치료적인 도구로서는 상당한 그 메리트가 있어요. 분명하지만 정신분석을 받아야만 인간이 되고 정신분석을 받아야만 성장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필요할 땐 받더라도 분석을 받지 않을 때 자기를 점검해주고 지켜주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주역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분석 안 받고도 자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너무 나는 절실해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 이론이라든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평생 먹여 살리고 평생 지켜주는 동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는 주역이 상당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확신이 왔어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뭐 분석이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상담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담자를 지켜줄 수 있는, 치료자를 지켜줄 수 있는, 성장하게 하고 진실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꿈. 근데 정신분석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정신분석 하는 중에 10%도 사고하지 않습니다. 10%도 사고하지 않아요. 사고 능력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왜 합니까? 정신분석을 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끝내야죠. 적당히 치료받았으면. 적당히 치료받는 게 소중해요. 사고하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다음에 병 안 나요? 그냥 또 오면 돼요. 외과 의사라든가 내과 의사 안 갑니까? 맨날 또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약 먹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정신분석도 맨날 아무 때나 가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가면서 절실히 필요할 때 또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중독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때 평상시에 자기랑 교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꿈과 이제 주역 같은 이런 도구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지만 상당히 요즘은 그런 필요함을 제가 절실히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에 내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아마 그게 비온이 아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몰입하고 들어갈수록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다 보니까 비온의 오의 개념도 나오고 베타 요소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렇죠? 심지어는 베타 스크린까지 생각해냈겠어요? 주어졌겠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신분석이 무엇인지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각 개인의 정신분석 경험은 특별하지만 굉장히 정신분석하는 건 특별하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경험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신분석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정신분석이 이런 거구나. 분석가는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오에 주목해야 된다. 오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이론에 주목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이론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죠. 정신분석의 성공 여부는 정신분석적 관점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이 뭐죠? 오가 되기. 그겁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프로이드 이론을 얼마나 알았느냐, 융의 이론을 얼마나 알았느냐가 아니에요. 장애환상을 얼마나 잘 시키고 꿈 분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갔느냐가 아니죠. 정신분석적인 관점은 오가 되기.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단적으로 말하면 없어. 이론은 다 보조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관점은 정신분석적인 정점을 뜻하고 정신분석적인 정점은 오입니다. 정신분석 분명하죠. 정신분석의 정점은 오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정신분석의 정점은 오다. 이야, 멋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대상은 오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이는 정신분석가의 K 능력, 소위 진실을 추구하는 열망이죠. K가 그 진실을 추구하는 열망과 만나는 지점까지 진화한 오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열망할 때 오와 만나지, 진실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오가 오지 않습니다. 분석가는 오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오의 진화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의 진화는 오가 K로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오가 진화되고 오가 언어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는 오를 경험하고 그 밑에 줄 보면 환자를 오의 진화된 형태라고 할 때 와 놀랍죠. 환자를 뭐로 보라고요? 오가 진화된 형태다. 다시 말하면 이 내가 상대하는 환자는 신이 강림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내 앞에 계신 분이 환자구나. 그 오가 육화한 거라는 거죠. 오가 진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 때 그 오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환자를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몰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을 끝까지 모르듯이 끝까지 몰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자를, 내담자를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면 안 돼요. 아는 만큼 거짓말하는 거고 아는 만큼 알아야 할 거를 모르는 거죠. 분석가는 단지 오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오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경험이에요. 해석은 좀 밑에 보면 해석은 분석가와 환자가 공유하는 오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실제 사건입니다. 놀랍죠. 해석이 뭐냐? 분석가가 내리는 게 아니죠.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오 안에 있는 환자와 내담자와 환자의 합작품이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합작은 뭐예요? 환자가 아하고 경험하는 그죠? 환자가 뭐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뭐 기가 막히게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아, 선생님 해석이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통할 때 둘이 함께 해석해낸 거지 그것은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죠. 응?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분석 회기가 진화하는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오케이.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10회, 20회, 30회 넘어갈 때도 진전이 없어. 그렇지만 오는 변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오를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그 오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오가 잠재적으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어느 순간 오가 툭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변화의 순간을 탁 경험하는 거죠. 그럴 때가 몇 번씩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변화의 시기에.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오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K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는 경험의 오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 진화할 때까지 제가 이 책에서 하는 말에 크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위로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비운의 얘기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억지로 뭐 암기하려고 그러고 뭐 애우고 하기보다는 어느 날 내가 말하는 즉 이 오라고 하는 것은 비온이 경험하는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온의 오와 나의 오가 합치될 때 비온의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오는 거죠. 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해 안 하고 힘든 걸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 한 번 심심하면 또 보고 내가 10년간 주역을 그렇게 봤어요. 보면 안 풀려. 그럼 조금 보다가 또 덮어놔. 또 조금 봐. 안 풀려. 또 덮어놔. 그러다가 10년 왔다니까. 그럼 어느 날 주역의 오와 나의 오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뭐 완벽히 아냐. 그게 지금도 주역 몰라요. 그렇지만 아하. 그 아하
하는 경험은 그 실제를 어느 정도 경험하니까 이제 그 세계로 이제는 내가 한번 들어가 봐도 되겠다.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 몰라서도 못 들어갔고 긴가민가해서도 못 들어갔지만 들어가려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오가. 근데 이제는 오가 문을 조금씩 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말 할 때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50페이지. 여섯째 줄을 보시면은 정신분석가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진실될수록, real, 실제적이 될수록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실제는요, 사실적인 거라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환자의 현실과 혹은 실제와 더욱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영어가 똑같은 영어를 썼으면 만약에 정신분석가가 실제적일수록 그는 환자의 실제와 더욱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real, reality 이렇게 영어가 돼 있다면 원문을 못 봤지만 그렇죠? 뒤에 그 현실을 reality로 만약에 돼 있으면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실제적일수록 그는 환자의 실제와 동일하겠죠. 그죠? 더욱 쉽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은 정신분석가가 O가 될수록 그는 환자의 O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민감해요. 이것은 진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시적인 리듬으로 읽어내느냐. 이 번역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실될수록 그는 환자의 현실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현실은 세상 속의 현실로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비혼의 흐름을 보면 환자의 현실은 삶 속에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환자의 오예요. 환자의 오. 그리고 환자의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정신분석가가 그 오에 참여하고 진실되면 진실할수록 환자의 진실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환자의 실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쩌면 가깝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정신분석가가 실제 사건에 집착할수록 그는 감각을 토대로 한 사고에 의지합니다. 여기서 실제는 이제 현실 속에 있는 실제 사건이죠.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사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감각에 의존해버려요. 베타에 의존한다는 거죠. 베타는 의미가 드러나려면 알파 요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그럼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게 뭐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 게 의미 부여가 아니에요. 그 베타 요소가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가 가지고 온 것이 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고 해석이 되는 것은 거기에 변화가 하나도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멀리서 그 감각적인 경험을 놓고서 그 뜻은 뭐다라고 유추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적인 경험, 환자한테는 감각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감각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상담자가 정서적으로 경험해야만 그것이 알파 요소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의미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 사건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치료자의 정서가 그 사건이 깊이 침투할 때 거기에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히 어려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꼴통짓 하거나 아니면은 비행 청소년들 가지고 데려오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해오십시오, 저렇게 해오십시오.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치료 현장에서 정말 그 사건에 상담자의 정서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건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베타 요소인 그 사건이 알파 요소로 바뀐다는 거죠. 그 베타 요소를 소화 못 시켜요. 아이도 소화 못 시키고 엄마도 소화 못 시켜요. 소화시킵니까? 그럼 그 소화가 안 된 그 사건들은 베타 요소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사건을 누가 소화시켜줍니까?
치료자가 소화해야 돼.